우편함을 열었을 때였습니다. 봄볕이 막 따뜻해지던 아침이었죠. 낯선 금융기관 이름이 찍힌 봉투 하나가 손에 잡혔는데 주소란에 적힌 이름이 제 이름이더군요. 정미경. 분명히 제 이름이었습니다. 그때로부터 이야기를 하려면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29에 이 집으로 들어와서 올해로 29해째였죠. 새벽 5시면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혈압약을 물 한 컵과 함께 협탁에 올려두는 것으로 하루가 시작되었거든요. 어머니 취향에 맞춰 간을 맞춘 깍두기, 어머니 무릎이 나쁠 때는 병원 예약까지. 그게 저의 아침이었습니다. 어머니도 좋아하셨어요. 적어도 그렇게 보였죠. 우리 며느리가 제일이라고 이웃집 할머니한테도 그러셨다고 들었거든요. 그 말이 싫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한마디로 버텼던 것 같기도 했죠. 이상한 일이 시작된 건 겨울이 끝날 무렵이었습니다. 남편이 전화를 꼭 방에 들어가서 받기 시작한 게 처음엔 회사 일인가 한 것입니다. 바쁜 사람이니까. 그런데 한 번은 통화 중에 제가 문을 여는데 남편이 등을 돌리더군요. 말을 멈추고 어머니도 조금 달라지셨어요. 서류 이야기만 나오면 화제를 바꾸셨죠. 한 번은 제가 공과금 영수증을 찾다가 서류 봉투를 하나 발견했는데 어머니가 얼른 오셔서 가져가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기억납니다. 그냥 내가 처리할게. 신경 쓰지 마. 그렇게 말하더니 서랍 안에 넣어버리셨습니다. 그게 다였답니다. 더 묻지도 않았죠. 그때는 그게 무슨 의미인지 꿈에도 몰랐거든요. 다시 그 봄 아침으로 돌아오면 봉투를 든 채 한참 서 있었습니다. 손이 잘 펴지지 않더군요. 개봉도 못하고 그냥 들고 들어왔어요. 식탁에 앉아서 봉투를 뒤집어 보고 또 앞면을 봤죠. 분명히 제 이름이었습니다. 분명히. 진짜 지옥은 그 다음부터였죠. 남편에게 그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식탁 위에 조용히 놓았죠. 뭐냐고 물으니 힐끗 보더군요. 금융기관 이름이 찍힌 봉투를요. 그거. 나중에 확인해 볼게. 나중에. 그 말이 전부였습니다. 신문을 다시 들더군요. 숟가락도 놓지 않은 채로. 그날 저녁 봉투는 어느새 사라져 있었죠. 서랍을 열어봤지만 없었습니다. 어머니 방 쪽에서 나지막한 목소리가 들려왔는데 남편이 거기 있었더군요. 문이 닫혀 있어서 내용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뒤로 열흘쯤 지났을까요? 빨래를 2번 했고 장을 3번 봤고 어머니 죽을 2번 끓였던 때였습니다. 찹쌀 2줌 더 넣은 죽이었습니다. 그게 그날의 전부였던 것입니다. 2번째 우편물이 왔습니다. 이번엔 봉투 색이 달랐죠? 붉은 글씨가 보였습니다. 연체 안내. 손가락이 말을 안 듣더군요. 뜯는데 한참 걸렸습니다. 안에는 숫자가 있었죠. 3,800만 원. 정미경 명의 대출. 이자 연체 22일. 어머니를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한테도 못하겠더군요. 그냥 혼자 전화를 눌렀습니다. 금융기관 고객센터 번호를요. 누른 뒤에 잠시 침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상담원이 말했습니다. 본인 명의로 개설된 대출이 맞습니다. 3,800만 원 지난 2월에 실행됐고요. 2월. 그때 저는 어머니 항암주사 맞는 날마다 병원 복도에 앉아 있었습니다. 김밥 한 줄 사들고 가서 어머니 드시는 거 지켜보던 때였죠. 그 2월에 제 이름으로 돈이 나갔던 겁니다. 종이를 식탁에 내려놓으면서 이거 보았어요? 내 이름으로 대출이 있대요. 남편이 종이를 받습니다. 길게 보더군요. 그리고 한숨을 쉬었죠. 어머니가 급하셨던 거야. 재훈이 사업이 어렵다고 하니까. 재훈이 시동생 이름이 그렇게 나왔습니다. 아무렇지 않게. 마치 당연한 일이라는 듯이. 우리가 어떻게든 갚으면 되잖아. 우리가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눌렀죠. 30년이 지나도록 한 번도 하지 않던 말을 하려다가 멈췄습니다. 어머니가 암투병 중이라는 것.
충격을 들이면 안 된다는 것. 그 말이 목구멍에 걸렸죠. 나는 또 참았습니다. 그날 밤 방에 혼자 앉았습니다. 연체 안내문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3,800만 원. 숫자가 눈에서 떠나질 않았죠. 어머니 간병을 하면서, 밥을 하면서, 빨래를 개면서 그 사이에 제 이름으로 빚이 쌓이고 있었던 겁니다. 이상한 건 말이에요. 울음이 나오질 않았습니다. 그냥 멍했죠. 벽을 보다가 형광등을 보다가 어머니 방에서 TV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드라마 웃음소리였더군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었습니다. 처음으로 그 생각이 들었죠. 그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시동생한테서 전화가 왔더군요. 형수님, 제가 한번 들를게요. 짧은 한마디였죠. 손을 어디 놔야 할지 몰라서 무릎 위에 얹었습니다. 그때였던 겁니다. 핸드폰을 가방에서 꺼내 녹음 버튼을 눌렀죠. 왜 그래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손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오후 2시쯤 그이가 왔습니다. 현관에서부터 목소리가 컸더군요. 남편도 거실에 나와 앉았죠. 셋이 마주 앉은 건 오랜만이었습니다. 형수님,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그 대출, 도장은 어머니가 형수님한테 빌린 거예요. 빌린 거. 그 말이 공기 속에 걸렸습니다. 빌린 거라고 했죠. 제가 드린 기억이 없는데. 제가 네 어머니한테 부탁드린 건 맞아요. 근데 형수님 명의로 한 건 어머니가 알아서 하신 거고. 저는 몰랐어요. 몰랐다고는 했습니다. 그러면서 비싼 시계가 달린 손목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더군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준비된 것처럼 매끄러웠죠. 야, 우리가 어떻게든 같이 갚으면 되는 거 아니야. 가족끼리. 가족끼리. 그 말을 듣는 순간 가방 속 핸드폰이 떠올랐습니다. 녹음이 되고 있었죠. 어머니 방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그 문을 한참 보았습니다. 들어가서 물어볼 수가 없었죠. 다리가 풀렸거든요. 시동생이 돌아간 뒤였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 없이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죠. 저는 혼자 거실에 남았습니다. 빈 찻잔 3개. 방으로 들어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시동생 목소리가 흘러나왔죠. 도장은 어머니가 형수님한테 빌린 거예요. 또렷했습니다. 아주 또렷했더군요. 30년이었습니다. 새벽 차례상, 간병, 생활비. 그 세월이 이 녹음 파일 하나 앞에 가지런히 놓였죠. 떨렸습니다. 손끝부터 천천히. 근데 이상하게 무섭지는 않았어요. 처음으로 무섭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을 꽉 쥐고 생각했습니다. 법률구조공단, 어디선가 들은 이름이었죠. 법을 모르는 사람도 갈 수 있는 곳이라고. 나는 그 이름을 검색창에 쳤습니다. 손가락이 말을 안 듣더군요. 2번 오타가 났죠. 3번째에 맞았습니다. 전화 예약을 넣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오전 10시. 확인 문자가 왔더군요. 화면을 한참 바라봤죠. 어머니 방에서 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작고 낮은 기침이었죠. 평소에 늘 듣던 그 소리였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달리 들렸습니다. 왜인지는 모르겠어요. 이 집에서 나는 도구였던 겁니다. 30년 동안. 그 말이 가슴 한가운데 내려앉았죠. 아프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차가웠더군요. 화요일이 올 때까지 참기로 했습니다. 밥도 하고 빨래도 널고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버스를 한 번 갈아타야 했죠. 앉은 자리에서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봄이 한창이었더군요. 벚꽃은 이미 지고 있었습니다. 법률구조공단 상담실은 생각보다 작았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하얗더군요. 상담사가 자리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녹음 파일 가져오셨죠? 들어볼게요. 휴대폰을 내밀었습니다. 손끝이 차가웠죠. 재생 버튼을 누르는 것도 제가 아니라 상담사가 했더군요. 시동생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그 낯익은 목소리가. 작은 스피커에서 또렷하게. 도장은 어머니가
형수님 것 빌린 거니까 형수님이 책임질 이유는 없는 거잖아요. 상담사가 재생을 멈췄습니다. 메모지에 뭔가를 적더군요. 잠시 후 말했습니다. 명의도용 성립 가능성 높습니다. 이의 신청서 오늘 작성하시죠? 그 말이었습니다. 그 한마디. 손에 힘이 풀리더군요. 이의 신청서를 썼습니다. 글자가 작아서 한 번 더 화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틀림없었습니다. 제 이름 석자 옆에 제 서명을 했더군요. 이번은 제가 직접.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어머니 방에 불이 켜져 있었죠.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어머니가 나오셨더군요. 걸음이 느렸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미경아, 내가 잘못했다. 짧은 말이었습니다. 그게 전부였던 것입니다. 그 뒤로 아무 말도 없었죠. 어머니는 그냥 서 계셨습니다. 작아 보이셨습니다. 많이. 참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그 말이 듣고 싶었던 게 맞는데 막상 들으니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더군요. 오히려 조용했습니다. 가슴 안이 한 발짝 나아가 말씀드렸습니다. 낮은 목소리로. 어머니, 저도 이제 제 인생 살겠습니다. 남편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고개를 들지 않더군요. 입을 열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 그대로. 이틀 뒤였습니다. 금융기관에서 문자가 왔더군요. 이의 신청 접수 완료, 명의도용 확인 시 채무 말소, 절차가 개시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화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한참을. 창밖으로 바람이 지나갔습니다. 커튼이 살짝 흔들렸죠. 그게 다였습니다. 30년이 그렇게 끝났더군요. 2달이 지났습니다. 낙엽이 다 지고 나서야 짐을 쌌더군요. 수원 외곽의 작은 전세방이었습니다. 방 2개에 베란다 하나, 싱크대가 낡았고 창문이 조금 작았죠. 그래도 충분했습니다. 나 혼자 쓰기엔. 첫날 아침 혼자 밥상을 차렸습니다. 계란 하나, 김치 조금. 그게 다였죠. 30년 동안 새벽마다 5~6명분의 상을 차리던 손이 그날은 그냥 멍하니 밥그릇을 들고 있었습니다. 이상하게 손이 가볍더군요. 베란다에서 빨래를 넣다가 멈췄습니다. 냉장고를 열면 깍두기 한 통이 아직 있었죠. 이사할 때 무심코 가져온 것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드시던 것 버리질 못했더군요. 그냥 맨 아래 칸에 그대로. 새벽 차례상, 간병, 생활비. 드릴 수 있는 건 다 드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랬더군요, 정말. 그런데 돌아온 건 제 이름으로 찍힌 도장 하나였습니다. 30년이 그 도장 하나 값이었던 거죠. 그래도 원망은 오래 안 갔습니다. 원망하기엔 내가 더 살아야 할 날이 남아있거든요. 요즘은 아침마다 베란다에 나갑니다. 빨래를 넣는 척 하늘을 봅니다. 늦가을 햇살이 생각보다 따뜻하더군요. 바람은 차도 햇볕만큼은 30년을 들였습니다. 차례상도 병원 길도 마음도 드릴 수 있는 것을 다 드렸죠. 이제 나머지는 저한테 드리려고요. 남은 시간만큼은 혹시 지금 참고 계신 분이 있다면, 드리고만 살다 지쳐가고 계신 분이 있다면 한 가지만 여쭤보고 싶습니다. 당신 몫의 시간은 얼마나 남았나요? 늦지 않았습니다. 깍두기 한 통이 아직 남아있는 것처럼 나도 아직 남아있으니까요.